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과 그리고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인을 맡으셨고 금방 헌재 대법정에서 날아오신 분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네, 박균태 의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서상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신데 예, 제가 구로구청장 후보 때 모셨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모셨습니다. 네, 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들 고생 두 많으셨어요. 분 대리인단, 소추단, 탄핵소추단, 탄핵소추 대리인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박주민 의원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맞죠? 네, 다 고생했죠. 모든 국민들이 다 국민이 고생했어요. 다 고생했어요. 복삭 속았수다. 네, 예, 복삭 진짜 고생. 속았수다. 예, 진짜 다들 고생했는데 느낌이 또 딱 이 선고를 대법정 안에서 들으셨을 때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박균태 의원, 서상범 변호사님부터 하실까요? 네. 처음에 딱 이 결정문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 예. 그 문영배 재판장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적법 요건부터 빠르게 진행을 하셨는데 네. 기대 이상으로 5개 쟁점 모두 반대 의견 없이 네. 다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파면의 중대성 요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근데 호소형 예고 그 경고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말에 그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네, 하실 네. 정도로 굉장히 단호하게 하셨고 그것이 8대 0의 전원일치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순리대로 상식이 승리한 그런 판결이었다고 했고 네.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의원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사정상 외부에서 네.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진짜요? 예. 법정에 예. 못 가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법정에 되게 무슨 검색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들어가는 과정이 엄청 길고 까다롭던데. 예, 원래 검색이 좀 까다로운데 네. 오늘은 더 까다로워서 옷을 이렇게 상의를 다 벗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재킷을 다 벗으라고 하셨어요. 예. 재킷까지. 예, 그래가지고 그 좀 늦게 오면 아마 그 11시에 못 맞추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워낙 테러 위협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법사위가 아니셔가지고 못 가신 거죠? 저요? 네. 신청 안 했어요. 신청 안 하셨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딱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았잖아요. 5대 3, 4대 4. 결정 딱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역시 박주민이 옳았다. 제가 물어가지고 왔던 정보는 다 맞았다. 다 맞았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제가 물어왔던 정보들도 다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점집을 차려야 되겠다 이제. 박주민 점집. 예, 저희가 함께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주민 점집 좋아요. 저 결정문을 쭉 살펴보면 몇 분의 재판관님들 이제 조남도 막 거론이 되고 뭐 때문에 갈등했었던 모양이다라는 게 추론이 가능한데 박균태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큰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38일 왜 걸렸냐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실체를 떠나서 각하 사유만 가지고도 6가지가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쪼잔할 정도로 다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되짚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 전문 증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 의견이 남고 그런 거 보면은 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8대 0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뭔가 보충 의견들이 남아 있고 그런 거 보면 논쟁이 많이 치열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라든지 또는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절차 및 증거 체부 관련된 논쟁이 심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기 와서 말씀드렸죠. 그걸 딱 보여주는 것처럼 증거 채택 관련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충 의견이 둘둘해서 4명이나 낸 거고요. 완전히 정반대의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 법칙을 더 강화해서 적용하자 2명, 완화하자 2명,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강화하자가 조한창, 김복형, 완화하자가 김영두, 이정미? 아닌가? 이미선. 이정미는 옛날 분이에요. 옛날 분이에요. 제가 방송을 길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양측 의견이 갈렸던 거고 실체는 부인할 게 없어요. 너무 다 사실이 명징하니까. 그러니까 과정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서 변호사님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좀 하셨습니까?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번에 오늘 결정 요지를 읽으시는 거를 듣고 나서 왜 오래 걸렸는지 나름대로 좀 이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5대3이 맞았던 것 같고 중간에 각하 한 명에 기각 2명이기 때문에 5대3으로 가다가 그거를 8대0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다만 파면 사유 중대성에 있어서는 그 야당의 그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도 좀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일부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타협이나 또 그 8대0이라는 그 전원 일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좀 산통을 걷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일단은 일사부재에서 정영식 의원이 보충 의원 냈는데 사실 처음에는 아마 반대 의견일 것이었고 그러면 각하 의견이 됐을 거고 그리고 그 전문법 측에 있어서 조한창 김복형 두 분이 보충 의원 냈는데 처음에는 아마 반대 의견이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5개 쟁점 중에 2개 정도는 아마 기각이 될 거고 중대성도 아마 문제를 삼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오랜 기간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들이 바깥에서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국은 8대0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5대3의 국면이 윤석열 구속 취소가 나올 그 무렵부터 그 기류가 잡혔을까요? 저는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찰이 아마 내부 보고를 받았을 것 같은데 검찰이 뭔가 지금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속 취소 그러니까 그 즉시 항고까지도 포기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5대3이 맞았던 건데 이 5대3을 어떻게 꼭 8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거체부 이걸로 각하를 시킨다. 이건 사실 좀 어렵죠. 뭐 증거가 꼭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것만 있었다면 뭐 공수처권은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판단이 저하고 좀 다르신 건데 나중에 따져보면 되는데 하여튼 시간은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요건 절차, 증거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5대3의 의견 대립이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세 분의 의도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만 꼼꼼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였느냐 진짜 각하까지 갈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었던 것이냐 또 실체에 있어서도 이것을 끝까지 부정할 의도를 가졌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러 가지 어떤 그 강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해석은 좀 나중에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세 분이 끝까지 이것을 기각을 시켜서 윤석열 비춘군을 봐주겠다는 그런 근본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목적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그 내에서 충분한 어떤 이런 직업적 양심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겪었기 때문에 결국은 원칙으로 돌아오는 그 기회가 막판에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6대2로 이루어지는 이상 나머지 한두 분들도 그 8대0으로 전향을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 봐주지도 못하면서 내가 윤석열을 내란 수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역사적 오명을 남길 수는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다 8대0으로 이렇게 됐던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좀 많이 반영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잘 끌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회, 야당이 어떤 탄핵을 많이 한거나 입법적으로 뭐 한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윤석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정 마비 등 위중한 사태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인식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쪽 좀 해주는 거죠. 해주면서 그렇지만 이제 헌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결론을 낸 건데 사실 그런 표현 하나씩 아마 그 의견 수렴되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뭐 그것도 존중받을 만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일사부재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됩니까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논란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 누구지 정영식 재판관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까요? 그러니까 법 내용을 보면은 법률 규정상 어긋나는 일사부재인은 아닌데 이게 단기간에 이게 바로 일주일 상간으로 추진이 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 일사부재의 정신을 위반한 거 아니냐
정신.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 왜 그러냐면 네. 회기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전혀 문제는 안 되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게 또 재추진되는 걸 보면 예. 혹시 좀 그런 어떤 예. 헌법의 취지를 예. 조금 어긋난 건 아니냐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인데 네. 뭐 재판관이 의견이니까 존중을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신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무서운데 이거는. 근데 그 부분은 예. 국회법에 나와 있는 일사부재가 대부분이 이제 법안 관련된 일사부재인데요. 네. 그거는 회계를 달리하면 다시 발의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원칙인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 측이 주장한 거는 이제 법안이 아니라 이건 징계다. 징계는 일사부재가 더 엄격해야 된다는 네.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징계가 투표 불성립이 됐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그러니까 또 징계를 발의한다는 것 자체는 일사부재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고 네. 그래서 오늘 정영식 그 재판관께서 보충 의견을 내서 우선 그 결정문 자체에서는 횟수를 제한해야 된다고 하시긴 네. 했는데 어쨌든 파면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을 통해서 뭔가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입장을 내신 거예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네. 향후에 입법적으로 그런 것들 네, 좀 맞습니다. 제한할 필요가 있지 네. 않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영식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건데요. 그 어쨌든 뭐 더 다룰 필요조차 없을 만큼 깔끔하게 이것만 읽어보면 왜 인용인지 왜 파면인지가 너무 분명한데 그 과정은 굉장히 지루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변호인단에서 이게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김계리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볼 때 뭐 계몽령 저런 걸 어떻게 설득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변호인단에 의해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김봉식 서울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계엄의 사유였다. 그 뭐냐 이게? 그 아마 증거 자료로 수사 기관이 작성했던 여러 서류들이 넘어와서 다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희도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네. 거기서 지금 개인적 가정사라고만 진술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조서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거였던 거고요. 근데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가장 저는 분수령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그 조서 채택 여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왜냐하면 22년도에 형사법 개정이 되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분 조서가 내용을 부인하면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개정이 된 건데 결과적으로 피청구인도 그렇고 일부 재판관님도 오늘 그 보충 의견 내신 김복형, 조한창 두 분도 그렇고 그건 채택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의견을 내셨던 것 같고 근데 그래서 보충 의견은 앞으로는 채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나중에 가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진술조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성현 그 이진우 그 수방사령관의 그 이제 군인을 다시 직권으로 채택을 한 걸 보고서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그래서 증인이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그 조서 채택에 대해서 이견이 상당한 대립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 법칙을 완화할 것이냐 아니면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말고 곽정근 그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있긴 했지만 사실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라든지 끌어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진술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증거였고 그리고 5개 쟁점 중에 국회 침탈이나 정치인 체포 관련돼서는 상당한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보충 의견이 반대 의견으로 되고 그다음에 정영식 그 재판관의 각하 의견까지 합쳐졌다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주문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국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국면 하에서 그다음에 최소한 절차적으로는 말하자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2심 이후로 한다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타협책으로 제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쟁점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는 없거든요. 아마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그 형평성 차원에서 왜냐하면 야당이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는 뭐
탄핵을 남발했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홍장원 1차장의 메모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메모가 뭐 조작된 거다, 뭐 별별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메모가 내장, 넉장이다, 막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상당히 해소가 된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 변호사님? 네, 오늘 결정문에서는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이 그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 사실관계로 인정이 됐고요. 네. 이제 그리고 14명에 대해서 위치 추적 확인을 요청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메모가 증거로 인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최종 결정문을 다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홍장원 1차장은 굉장히 그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체포 지시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는 그 두 부분이 합쳐져 있는 건 홍장원 1차장이 유일했기 때문에 네네. 체포 명단하고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부분이 그래서 증거 가치가 높았던 것이고 그래서 피청구인도 그것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두 번이나 증인 신문을 그렇죠. 했었는데 결국 오늘의 결정 그 요지를 보면 결국은 채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만나셨던 두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났다. 이분은 사실상 만난 거나 다름없고 저는 구경을 했고. 좀 태도나 이런 게 뒤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저희들은 TV를 통해서 보니까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안에서 이제 그 공기와 숨결을 통해서 느껴지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자세와 태도는 좀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12월 4일 날 그 이른바 4인방의 네. 삼청동 안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법제처장,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렇게 네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계몽령, 호소형 또는 경고형 계엄에 대한 전략이 수립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할 때 본인이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검찰에 출두해도 되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민정수석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이제 계몽령이라고 하는 게 그때 김영현 그 장관한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김영현 장관은 1회 진술 조서부터 계몽령, 호소형, 경고형 이거를 계속 준장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재판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전원일치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뭐 계몽령이거나 호소형을 했다면 군경을 투입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죠. 근데 실제 군경을 투입을 했고 의사 절차를 방해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사후적인 핑계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의 그 법정에서의 그 비춰졌던 모습도 지금 재판부의 그 결정하고 비슷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당당하게 그거를 주장을 했고 본인이 검사였고 그다음에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런 전략이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주장을 당연히 하셨을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인들의 진술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곽종군 또 뭐 홍장원 이런 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는 조금 이제 본인도 조금은 이제 힘들다는 걸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불출석도 여러 번 뭐 몇 차례 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들은 얘기도 그래요. 그 계몽령이라는 프레임이 상당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자기들끼리 넷이 모여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변론도 성공적으로 그 프레임 하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처음에 믿었대요. 세상에. 근데 나중에 알면 알수록 이 계몽령이라는 게 오히려 자기네들을 희화하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걸 알면서 많이 의기소침했다 그러더라고요. 계몽사 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계몽사라고 있었어요. 계몽사. 그 이후에 처음 들어봐요. 무슨 계몽령이야 진짜. 저는 김계리 변호사가 머리 풀어헤치고 나와서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할 때 야 이건 진짜 개그 콘서트 나온다 저거 소재로 그 생각했어요. 이제 조만간 나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장면도 많았잖아요. 그런 걸 좀 다 남겨야 되는데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현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현장에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궁금한데 포고령 1호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빼라 그러지 않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지금 들어보니까 생각난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라든지 그 굉장히 그때 저도 많이 웃었던 것 같고 인원이란 말을 안 씁니다라고 하고 나서 1분 뒤에 계속 인원이란 말을 7번 쓰고 그런 거 현장에서 직접 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저희가 이제 증인 신문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증인의 직업이 이제 군인인 경우하고 증인의 직업이 법조인인 경우가 굉장히 엄청나게 틀리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군인들은
뭐 직업적인 부분이 있어서겠지만 그래도 아주 이렇게 얼굴색도 하나도 안 보다고 거짓말은 못 하시더라고요. 아, 군인들은. 예, 그래서 그 안보실장 신원식 안보실장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네.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로 뭐 그 선거 부정 같은 거를 관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부인을 했고 그다음에 김영현 국방부 장관도 포고령이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 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집행하려고도 안 그랬다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변을 한 걸 보면은 네. 예, 조금 뭐 예, 법조인들하고는 좀 달랐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조인이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사실 제일 제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네.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더라고. 타락했다. 각종 기술을 이익을 위해서만 막 쓰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식과 기술을. 아, 네. 공교롭게도 지금 이 자리에 저 빼고 다 법조인들이시네요. 잠깐 제가 어차피 네. 할 얘기도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남동에 극우 집회가 있었는데 해산됐대요. 해산됐대요? 아, 지금 다 해산했다고 예. 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 예. 근데 방금 전에 들어온 거는 정광훈 씨가 3천만 명 광화문에 모이자 시민 불복종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했고 전한길 그 전한길 씨가 헌재 선거에 승복한다.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 사람 출동한데 다 졌어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조기 선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1시 15분부로 6호선 한강진역 폐쇄 및 무정차 통과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진역으로 이동하실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남동 쪽에 사람이 지금 안 모인 거죠. 안 모이고 있네. 안 모인 거죠. 예. 예. 지금 촛불행동과 비상행동이 각각 나눠서 촛불행동은 한남동에서 비상행동은 안국동에서 집회를 했는데 비상행동 안국동 집회는 지금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도 속속 지금 성명을 좀 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2시 반부터 의총하지 않습니까? 네. 대선 준비하는 거죠. 네. 바로 모르겠어요. 네? 이 혼란과 이 네. 헌정사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네. 하느냐 이 논의를 하겠죠 저희가. 아, 근데 그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 혼란을 빠르게 치유하려면 대선을 통해서 빠르게 정리가 돼야 되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대목 중에 하나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거 공고를 하지 않는 건 아니냐. 물론 공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거 기일이 안 잡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걱정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균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그 사람은 총리란 말을 붙이기가 싫습니다. 거기는 어떤 제가 보기에는 썩 그렇게 용기와 소신을 갖고서 일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상황의 그 눈치를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윤석열 그 피청구인이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쪽 눈치를 보면서 했을 것입니다만은 이제는 본인이 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아마 본인이 법정에 서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아마 어쩔 수 없이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행위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열흘 이내에 날짜를 공고하게 돼 있는 네. 그건 아마 맞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또 마지막까지 또 버티다가 마흔역 재판관 3일 막 임명을 안고 버티는 것처럼 예. 대선 날짜까지 공고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하느냐 예. 이 걱정은 한덕수 같은 사람의 특성을 안다면 그 정도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근데 됩니다. 지금 많은 좀 이제 왜냐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게 딱 나오면 뭐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잠잠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무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한남동에서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리인단 측은 입장 나왔어요. 내지 않았어요? 법리에 이거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예,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거는 법리를 따져볼 때 문제가 있다. 이런 윤석열은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끝내 승복하는 메시지를 안 낼 것입니다만은 네. 이제 대선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국힘 지도부는 승복하겠다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덕수 씨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낼 것이고 네. 전한길이라는 사람도 정광훈이나 뭐 소년보 그런 저 사이비 종교인들과 함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유가 네. 아마 그 동안에 너무 많은 돈을 벌어놨고 이제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치하려고. 국힘의 주류가 예.
지금 이제 대선을 향해서 바로 승복선언을 하니까 네. 본인도 저기에 지금 풍향계를 맞추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은 저항이나 뭐 폭동 이런 사태는 저는 며칠 못 가고 예. 다음 주 안에 다 정리가 될 것이고 예. 윤석열을 위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 뭐 결사항전을 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1%도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윤갑근 변호사 입장은 윤석열 파면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법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여기에는 승복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버티고 질이 멸렬하게 끌고 갈 때 정치가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요? 조기에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요. 네. 지금 이 순간에 또 역할을 사실상 해줘야 될 사람이 한덕수예요. 근데 이 한덕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위원회에 걸어다니는 위원이었는데 그렇죠. 이 결정을 계기로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예.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 태도로 갑자기 헌법을 수호하겠다면서 그러니까. 경호처 보고 이제 빠져라라든지 등등등 예. 조치를 하느냐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확실하게 최상목은 저희가 날립니다. 아 오늘 최상목 오늘 날립니까? 할 거고요. 아 오늘 탄핵합니까? 네, 하고 최상목? 그러면 이제 한덕수가 더 눈치를 보든지 말든지 하겠죠. 뭐 예. 알아서 하라 그래요. 예. 예. 그럼 이번 주는 최상목 가고 다음 주에는 한덕수 갑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최상목을 저희는 하는 거는 확실하고 하고 100%. 하면 한덕수가 바람보다 더 빨리 누울지 예. 아니면 탄핵되기 싫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그런 거 보면서 저희들이 천천히 판단해도 예. 되겠죠. 전략적으로 논의를 하면 됩니다. 한덕수는 어차피 뭐 대행이라 오래 가지는 않을 텐데 네. 이 2달 남은 아마 겁니다. 2달. 예. 근데 본인이 아마 바람처럼 눕는다고 한다면 아마 물러나고 나서 네. 직무유기죄로 법정에 서는 것이 두려울 겁니다. 음. 마흔역 재판관 임명 거부한 것 네. 법적인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쵸. 헌재가 선언을 했는데 안 예. 따랐지 않습니까? 예. 저거 제가 보기에는 범죄거든요. 또 법에 언제까지 선언하라. 네. 그런데 선언을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본인이 그러면 앞으로 네. 1년 2년 가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건 역시도 법정에 설 일이기 때문에 아마 죽어도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저 윤석열의 메시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황을 볼 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이건 단심죄라서 뭐 변호사님. 예. 예. 뭐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단심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법정에서 느꼈던 거는 예. 이분들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실 때 단순히 그냥 재판부에 대해서 변론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지켜보는 지지층에 대해서 변론을 하셨고 그다음에 탄핵이 될 것으로는 아마 다들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탄핵 이후에 파면 이후에 그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인 결집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부정 선거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계속 그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윤곽근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사실은 이미 뭐 본인들이나 또는 그 여당 내에서는 그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쪽으로 이미 뭐 마음이나 그다음에 준비 자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이걸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오늘 헌법재판부에서 명확하게 그 부정선거가 그 뭐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것이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명확할 뿐만 아니라 22대 총선에는 CCTV를 24시간 한다든지 그다음에 수개표 그걸 도입한다든지 해서 그걸 충분히 다 보완을 했다라고 했기 네. 때문에 그 논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들고서 그 말하자면 조금 비합리적인 그런 네. 근거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주장을 하시면서 뭔가 세를 결집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비록 정치적 사법기관이지만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도 있고 여당이 임명한 재판관도 있지만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네. 그다음에 사실과 진실의 기초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는 빨리 손절을 하고 대선 준비로 가고 싶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수용하겠다는 메시지가 바로 나왔어요. 나왔고 네, 다만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먼저 나왔어요. 대선을 너무 준비하고 싶을 거야. 그리고 윤석열이 진짜 돌아오면 이미 마음은 대선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 진짜 돌아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그쵸, 있어요. 맞아요. 속마음은. 네. 아니 진짜 그게 네. 취재해 보면 있어요. 제가 3주 내심. 전쯤에 그 친윤 의원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차 한잔 하면서 그랬더니
무조건 수용이지 우리는 이렇게 개몽되었다. 무조건 수용이야 헌재 결정 나오면 그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빨리 어떻게든 정리하고 대선을 잘 치르겠다.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도 마지막 남은 유일한 선택지예요. 대선을 잘 치러서 보수 쪽이 당선되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하고 말통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 누구를 찍을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승리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사면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래 조건을 들어줄 사람이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지금 뭐 나오는 선수들 가운데 딱히 그래 보이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정상인이 별로 없죠. 네, 다 명태균계에 되고 계획이 됐거나 아니, 자기 아버지를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래서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김문수하고 약간 좀 갈라섰다.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뭐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파와 한동훈파가 갈등 중인데, 뭐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지 검찰이 결정한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은 난무하는데, 그 사실은 사면 초과인 상태인 것이죠.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 연합뉴스 보도로 들어왔는데 충격 속의 침묵이다, 망연자실 될 줄 알았나 봐요. 진짜. 예? 그 기각이 진짜 된다고 믿었던 것인지 뭐 물론 그것은 박근혜 때도 뭐 7단 케이크 준비하고 막 그랬던 건데 일종의 심기경호 차원에서 이런 생각은 했을 수 있지만 내심에서까지 윤석열만 모르고 국힘도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서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심성이 못 돼서 그렇지 무능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용 결정 될 거라는 거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모르는 채 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요. 전군의 각군 지휘관실에 걸려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경찰에서 헌법재판관 경호는 계속 유지합니다. 신변 위협에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난리칠까 봐 너무 걱정이다. 이런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의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 경제단체들도 잇따라 입장을 좀 내고 있는데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국정 정상화를 기대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가 진짜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달러값이 내려갔어요. 그 사실 관세 폭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달러가 내려가고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러니 윤석열이라는 이 변수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세게 짓누르고 있었는지 명약 관화하게 드러난 날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어제 안국역 집회에 새벽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인터뷰를 좀 따봤는데 많은 분들이 주말을 반납한 지가 뭐 석 달이에요. 그렇죠. 뭐 주말을 반납한 지 한 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뭐 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맛있는 거 사 먹을래요. 파티할래요. 밤새 술 마실 거예요. 목욕탕 갈 거예요. 이러시거든요. 영화 볼 거예요. 이제 내수 좀 살아날 겁니다. 그러겠다. 오늘 밤 뭐 흥청망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꽤나 내수 골목 상권까지 약간 활력 도는 그런 오늘 좀 일단 회식을 좀 저희도 회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곳곳에 파티하겠다는 얘기들 진짜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지난 겨울 이게 연말인지 뭔지도 모르고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날까지 포함하면 123일. 그렇습니다. 오늘이 123일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3일을 국민들 전체가 반납한 거예요. 윤석열 하나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국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박주민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일단 한 단계는 넘은 거예요. 갈 길이 멀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후의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헌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걱정이시잖아요. 그렇죠. 선거일에 관련된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과연 저 걸어다니는 위원이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걱정도 있는 거고요.
헌법재판관 임명 계속 밀어놨던 거잖아요. 네. 이거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발의해놨던 상설특검에 관련된 특검 추천 의뢰 네. 요구 대통령이 그렇죠. 그 절차 네. 버튼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할 거냐? 예. 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요 끝자락에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되는지를 저기 국회가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이제 뭐라 그래요? 자연인이에요? 자유인이에요? 뭐예요? 대통령은 아니고 예. 윤석열 씨? 예. 예. 윤석열 피고인과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둘 전 중에 하나 내란숙의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윤석열이죠. 뭐. 내란숙의 윤석열. 내란숙의 이제 전 피의자, 대통령이 됐네요. 존중해 전 주는, 대통령. 예. 피의자. 예, 피고인. 근데 이분의 피고인. 어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부인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네. 씨. 김건희 씨의 수사 문제도 많죠. 중요하고 네. 이게 덩어리가 너무 많아요. 양평도로 명품백. 김건희 수사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들의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어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동안 김건희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었어요. 네. 공범이 재판받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재판이 끝났어요. 공범들. 네, 그럼 공소시효가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근데 이 공범들이 기소되기 전에 재판받기 전에 공소시효가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안 남았었어요. 김건희. 네, 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예. 검찰이 해야 되는데 전직 검사장 출신이신 갑자기 고개가 확 숙여지신 박규태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검사들 왜 이거 심우정 총장도 지금 위태로운데 이거 수사 오늘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지난번에 그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니까 전주지검이 바로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겠다고 다시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직도 안 바뀌는구나, 뿌리가 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좀 달라지겠죠. 이제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아마 보니까 대한민국은 물론 이제 검찰 생각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아마 저 명태균 게이트 사건들, 김건희 비리 또 뭐 전주지검 그 사건들 처리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심우정 총장이 꽉 쥐고 있으면 또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상범 변호사님? 저는 검찰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소환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검찰은 4월 18일을 넘길 거라고 아마 예측을 한 것으로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4월 그다음에 여당에서 이제 그 이미선 문영배 두 재판관을 그 후임자를 추천하는 그런 그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보수적인 재판관을 추천해서 이제 기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위원으로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대신에 그 모든 국민이 사실은 그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나서 5명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회의를 열고 하는 과정에서 아, 이분들이 4월 18일 넘겨서 기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그날 4월 4일로 길이 잡혔고 4월 4일로 길이 잡히면서 제가 느낀 거는 4월 4일 길 잡힌 걸 통해서 대부분이 다 이제 인용됐구나 끝났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아마 당연히 그 선거 공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대세가 이미 이제 넘어갔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또 미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또 임명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4개월을 탄핵 정국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등 굉장히 국제적으로는 격변의 시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너무 저희가 지금 그 소모적인 그다음에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사태에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새롭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정권 교체를 이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때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주요 외신들이 앞다퉈서 한국의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통령이 무모한 도박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그 제목을 뽑아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멀쩡한 나라에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경로를 많이 하는 자기 기분 나빠서 그런 건지 제가 이제 요 와중에 취재를 하나 했는데요. 요거 단독입니다. 감옥에 있는 명태균이 4월 10일부터 움직이겠다. 4월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조기 대선판이 열리면서 국민의힘에 명태균 리스트 그거 아세요? 국민의힘에 친명계가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도 명태균 친명태균 그렇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도움을 받은 최대 개파예요. 최대 개파. 도움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다 공개하기 시작하면 대통령 선거 60일 모자라다. 네, 더 길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태균이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예, 화려하게 첫 발을 내디딜 텐데 어제부터인가요? 뉴스타파에서 예, 그 PC.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PC를 입수해서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겠다 그랬고 MBC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노상원 수첩을 분석해서 보도하기 시작하겠답니다. 네, 노상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친명계와 반명계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치열하게 다투는 경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게 우려돼서 그런지 오늘 권성동 원대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총장에서. 무슨 얘기요?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을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조치해야 된다.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공론화하여 조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부 단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네. 예. 근데 저렇게 윤석열 내란수계를 싸고 돌아가지고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네. 상식으로 보면은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아니 일단 빨리 손절하고 넘어가야지. 손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표변도 안 하고 손절도 안 하고 계속 끼고 가겠다라는 게 권성동 대표의 생각. 근데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오늘은 뭐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손절을 하고 싶을 거예요. 권영세는 손절을 하고 싶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진 않지만 네. 윤석열 입장에서도 조그마한 합리적 이성이 남아 있다면 자기 유일한 살 길은 대선 승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어떤 칼날을 가진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정강훈도 맞물려 돌아가겠죠. 내가 계속 이득을 보고 살아남으려면 이쪽에서 대선 승리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소문이 뭐 김문수와 손절했다. 다른 확장성 있는 코어는 유지하되 확장성 있는 후보를 찾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예. 그 전직 같이 검찰에서 함께 일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윤석열과. 뭐 아는 사이인데 예. 다행히 알긴 아는 사람이에요. 같이 붙어서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는 사람 윤석열. 소주 지금 한 잔? 소주 한 잔? 술 먹을까? 어떻게 와, 이 와중에 본인이 그 뭐 살아남을고 또 어떤 재판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방법이 뭘까? 이런 뭐 생각만 잔뜩 하고 있겠죠. 지지자에 대한 미움도 없을 것이고 국힘에 대한 미움도 뭐 어떤 뭐 미련. 안타까움도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폼을 잃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김건희까지 불려나가는 이런 사태는 면할까? 온갖 그런 생각만. 자기 부부만 내외만 살 생각을 한다. 그렇죠. 예. 1호기 타고 도망가는 건 아니겠죠? 예? 하면 되는데요. 아마 타면 되니요 1호기 못 하죠. 김건희 씨가 아마 응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재산을 놔두고 외국 도망가는 것이 힘들어서 아마 김건희 씨가 붙잡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동안 며칠 동안 그 얘기 나왔잖아요. 선골 잡히면서. 그러니까 뭐 재산. 김건희가 윤석열을 놔두고 나간다. 놔두고 나간다. 재산을 뭐 어떻게 했다더라. 네, 소문이 돌았잖아. 친정집 식구들이 다 어떻게 됐다더라. 네. 뭐 이제 이런 소문은 돌긴 했었는데, 근데 지금 굉장히 처지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도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 변호사님? 네, 내란 수괴죄는 네. 예, 굉장히 중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불구속 상태고 네. 그래서 그 내란죄가 판결이 나는 건 아마 대선 이후 한참 지나서 나올 걸로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고 느꼈을 것 뭐냐면 한두 분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주고 거기서 뭐 야당의 어떤 지나친 행위라든지 또는 부정선거 이슈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걸 해줬다고 하면 그 탄핵 반대 흐름을 그대로 좀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 네. 전원일치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네. 진실과 사실과 증거의 기초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대선을 이제 여당도 대선을 생각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중도 우파 그러니까 중도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그 이제 대안으로서 제시를 해야만 그렇죠. 가능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난번 대선과 달리 2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안을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태도가 참 그렇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친윤계가 입장을 냈는데요. 민주당 입법 독재에 헌법재판소가 굴복한 것이다. 우리는 기각을 강탈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에 탄핵 심판은 절차적 불공정으로 점철이 됐다. 민주당 독재에 헌재가 굴복한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문형배의 선고 평결을 방청석에서 들어보니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하고 있는 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권영세 네. 대표가 오늘 그 입장문을 발표할 때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미지를 좀 안 좋게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저런 승복 메시지를 내는 거 보고 우회다. 네. 의외로 괜찮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더니 결국은 내면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군요. 내가 처음에 한 사람 말만 듣고 국힘 분위기가 정말 그런가 했는데 역시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지도부는 빨리 손절하려고 저런 태도를 보일 거예요. 그리고 개별 의원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극우적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들을 계속하는 건 이어질 겁니다. 근데 종국적으로는 저들도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대선 레이스가 조금 이제 시작이 되면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후보가 나와야 되는지를 또 판단할 겁니다. 거기에 능한 세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번 대선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내란 심판 선거가 되고 네. 국민들이 판단 다 하시거든요. 다 하죠. 지난 그 재보궐선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서 변호사님 조금 속상하셔도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야권이 엄청나게 승리를 한 선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거 뛰시면서 이제 구로구청장의 선거에 그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었는데 유권자들한테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란에 대한 심판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도 예컨대 그 자유통일당이 후보가 출마했었고, 네, 윤상현 의원이 지지 유세였었죠. 예, 그리고 예상보다 많이 30% 이상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판으로 갈수록 빨리 야권이 단일화돼야 된다. 혹시나 어부지리로 그 자유통일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표가 네. 초기보다는 그 후반으로 갈수록 좀 양진영으로 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뭐 재보궐 선거도 그렇고 네. 또 이제 이어질 조기 대선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이 당연히 가미가 될 거고 그렇지만 국민 제가 보는 건 유권자들은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똑똑하시고 본인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이웃들 또는 네. 전 뭐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그 이익이 되는지 또는 그 바람직한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냥 내란 세력이라고 해서 득표 그러니까 완전히 참패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박주민 의원님 말씀처럼 그 대안을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지금의 여당의 그 특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굉장히 그 대안을 굉장히 신속하고도 적정하게 그 제시한다고 하면 네. 또 박빙의 승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며칠 전에 탄핵 찬성 여론을 네네. 보니까 57%로 맞아요. 그다음에 반대 여론이 35%가 나타나는 거, 약 20% 차이 나는 거 보면서 왜 이것밖에 차이가 안 날까 조금 의문이긴 했는데 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보니까 서울 구로구청장이 56% 민주당이, 네. 그다음에 아산시장이 58, 네. 거제시장이 56 맞습니다. 얻는 거 보면서 이 탄핵 찬성 여론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비슷한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국힘은 20%밖에 차이 안 난다고 지금 속으로 좋아할지 모르지만 본인들의 지금 참패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지금이라도 좀 제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렇게 계속 정신 못 차리는 게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선거만 놓고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양대 정당이에요. 근데 이 양대 정당 중에 하나가 극우적 성격으로 변모한다.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전체 정치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그래서 네. 저는 극우적인 부분하고는 손절을 좀 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네, 네. 아니면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 정신 차린 사람들이 좀 나오든 뭐하든 아니면 문제제기를 좀 세게 하든 뭔가 좀 이 오늘 윤석열 탄핵을 기점으로 뭔가 좀 자정적인 작용들이 좀 일어나기를 좀 바라긴 바라요. 근데 그 안에 전혀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집단이 없어요. 집단이 없어요. 네, 지금. 집단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리더십을 윤석열 대통령 측 윤석열 측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족한 저를 지지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 윤석열 메시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썼네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근데 기독교 신자인가요? 무속을 많이 믿으신 분인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네? 구약을 다 외운다고 했으니까. 예. 그 박준빈 의원님 말씀처럼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도 그걸 승복하는 그런 좀 스탠스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니 뭐 필요하다고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긴 네,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당의 좀 아스팔트 극우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이제 역사 깊은 양대 정당이지만 사실은 그건 자멸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에 빠진 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말하자면 여당 입장에서도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좀 합리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한번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온 국민이 윤석열 내란숙의 한 사람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무려 123일을 견뎌낸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입장이 없다가 오늘에서야 그래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제가 뭐 살짝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박주민 의원님부터. 진정성은 1도 없는 것 같은데. 진정성은 1도 없다. 예. 여튼 일단은 메시지에 명시적으로 담겨 있지 않아요. 승복하겠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뭐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짜증 나는데 그래도 톤적으로 보면은 수용인 것 같죠. 예, 수용인 것 같습니다.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네. 톤 자체는 수용인 것 같습니다. 수용 쪽으로 해석해 주어야. 그동안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 네. 얘기는 이제 물러납니다. 물러난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해석과 톤상으로는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의역을 해야 되네. 의역을. 예. 그 처음으로 진솔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본인도 계몽령이라든지 호소형 계엄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본인도 스스로 아마 자인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대통령 그러니까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파면으로 인해서 네. 본인이 속한 정당이 이제 그 아스팔트 극우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아마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길고 긴 탄핵 심판 과정이 모두 이제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두 분 의원님들은 의총하러 가셔야 되고 의총 있고 또 오늘 본회의 3시인가요? 3시. 예, 본회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서 변호사님은 다음에 또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 그동안 폭삭 속았수다. 제가 속았다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고생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국민 여러분 하면 세 분이서 폭삭 속았수다. 요거 TVN에서 돈 받아야 되는데. 자, 국민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취재 편의점 냉면 전략으로 끝장 라이브 계속 이어갑니다. 저희 잠시 후 화장실 잠깐만 다녀와서요.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김형현 전 법제처장 모시고 마지막 라운드 뛰겠습니다. 잠시만요.